네, 안녕하세요. 어투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책인데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제목이죠. 나온 지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초판이 2002년에 나왔네요. 저자는 여기 이 사람인데요.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터 나바로라고 하면 최근에 이름이 조금 나왔었죠. 트럼프의 경제 자문관, 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현재는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죠. 또 한때는 일론 머스크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었죠.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X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 사람이 아주 옛날에 전성기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을 언뜻 보면은 스타벅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런 책 정도 하나는 읽어놓으면은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알아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죠. 거기에 대해서 저자의 답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해라 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 순환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경기 순환을 어떻게 미리 알 것인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에 맞게 투자하는 방법, 또 경기 순환에 맞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알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조언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좋은 쪽에 베팅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베팅을 하지 않거나 경기가 나빠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추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거시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시경제가 주는 신호들,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승장이 올 것인지 하락장이 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허리케인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난다. 이 강력한 바람이 불면은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태평의 길목에 서 있으면은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세만 알면은 우리가 능력이 크지 않아도, 특출난 능력이 없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저자는 거시경제를 알아야 된다. 거시경제가 주는 신호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시경제 신호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제목처럼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 것도 거시경제에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브라질에 가뭄이 와서 원두가 생산이 별로 안 돼서 원두값이 비싸졌는데, 이제 브라질에 비가 내렸으니 원두가 많이 생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원두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원두 가격이 떨어지면은 스타벅스의 매출 원가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프로세스들, 브라질에 비가 내린다는 이 변화를 보고 스타벅스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 책에서 많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시경제에 맞게 투자를 해라 라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앞에서 스타벅스 예처럼 브라질에 비가 내렸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거시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를 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기대를 예측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예측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거시경제 변화를 보고도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또 자산군별로도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게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면은 그 변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을 예측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알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알아야 될 겁니다. 1차원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대응을 할지 바로 1차적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연방준비기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가 시장에 또는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준이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서 연준의 행동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변화가 어떤 변화가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변화에는 앞에서 말했던 브라질에 비가 내린다 이런 것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 불황 그리고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에 아주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 정책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자산권에 큰 변동을 일으킬 만한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대표적으로 연준이 하는 통화정책, 이 돈을 푼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이것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이고요.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도 있죠. 재정정책 같은 거, 세금을 낮춰준다든지 법인세를 낮춰준다든지 정부가 주도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다면은 쉽게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책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월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먼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만 인상하면은 비교적 쉽게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가뭄이라든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식품의 원자재,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런 것들이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식품 가격에 그런 가격이 전가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잡기가 까다로운 것이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가뭄이 사라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어렵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안 좋은 것만 두 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1970년대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랍 석유파동이라고 하죠. 석유파동 때문에 유가는 고유가가 됐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세 번째 인플레이션은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인플레이션이죠. 주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이런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수요가 과잉된 상황이면은 이 생산자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임금을 올리면은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임금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점은 한번 올라간 임금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비용 상승 때문에도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했던 1970년대를 보면은 노조들이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이 생계비가 부족해서 임금 올려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겹치기도 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플레이션 올 것 같을 때 미리 시장에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임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용 비용 지수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선행 지표들을 보면은 거시경제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의 변화의 대표적인 주자를 하나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하는 주체를 한번 봐야겠죠. 대응하는 주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페드겠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책에서는 연준과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은 시장은 좋아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이 결국엔 나빠진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은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 침체된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것, 돈을 푸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과열된 경기를 낮추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것. 통화량이 줄어들면은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패드는 통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패드는 할 수 있는 게 통화 정책뿐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돈에 대한 거죠. 시장에 돈을 푼다든지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거에 되겠죠.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것과 이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지원 정책을 펼치다든지 이런 게 바로 재정 정책이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화 정책은 이 연준이 하는 것, 금리라든지 채권을 사들인다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정정책은 얘기를 하지 않고 연준이 할 수 있는 거 통화정책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연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건데요.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채권을 누군가 사줘야겠죠. 그 채권을 사주면은 금리가 떨어지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기준금리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연준에 빌리는 돈의 금리를 정하는 거죠. 그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고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에 돈이 흡수되겠죠. 그렇게 이 경기 과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패드의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의 과열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과열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죠. 경제가 아주 좋고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경기가 과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연준은 이제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초창기에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막기 위해서죠.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에서 판매, 소비 감소가 이어지겠죠.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겁니다. 그 결과 이제 경제는 수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 겁니다. 경기 과열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만 해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보죠. 현재 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황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준은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돈을 푸는 정책을,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취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더 방어적인 태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돈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런 소비자들을 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경기 과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반면에 불경기는 연준이 쉽게 잡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열 상황에서 줄 당기기는 하기가 쉽지만 줄 밀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줄다리기 줄을 밀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힘을 잘 안 받죠. 앞으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줄만 꼬일 뿐이죠. 그래서 이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이 패드가 하기 어렵다. 금리를 낮출 수는 있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불경기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에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경기 상황에서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지 못해서 아주 불경기가 오래 지속된 경우가 바로 일본의 사례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일본은행은 저금리를 만들긴 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를 보면은 일본의 버블과 폭락이 너무나도 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신뢰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지속돼서 사람들은 금리가 낮춰지니까 오히려 이 빚을 갚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거시경제 투자자가 변화와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대응해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불경기일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가 과열일 때,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이럴 때는 연준이 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과열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 진정시킬 것이고 진정시키는 게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경기가 침체될 겁니다. 침체되는 상황에서 다시 연준이라든지 정부가 통화 팽창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살려냅니다. 그럼 다시 사이클이 위로 오르겠죠. 그렇게 사이클 위로 오르다가 너무 또 경기가 과열될 것 같으면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경기 순환입니다. 즉, 이 거시경제 요인들로 인해서 변화와 대응들로 인해서 경기는 순환을 합니다.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기 순환에서 지금이 어느 위치이고 다음에 어느 위치로 갈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앞에서 잠깐 봤던 선행 지표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이런 게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비용지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많은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했던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비용지수.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수요 견인은 소비자 물가지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생산자 물가지수, 임금 인플레이션은 고용비용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CPI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뉴스에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이 경기가 과열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럼 경기가 침체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도 있겠죠, 당연히.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표적으로 고용보고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주택 착공과 건설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주택이 건설 허가된 건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될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면은 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은 실업수당을 받는 그런 건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아는 지표죠. 그 지표가 늘어났다면은 실업자들이 많다는 거고, 실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해고가 늘어났다는 거고, 해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이 힘들어졌다는 거고, 기업이 힘들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경기가 침체의 국면으로 갈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고용보고서도 마찬가지겠죠. 고용보고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고용보고서는 실업률과 비농업 분야 취업인구, 뭐 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평균 임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시간을 알면은 노동자의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알면은 개인 소득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소비가 나아질지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업종별로 건설 업종을 보면은 주택 착공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보고서는 많은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눈치챌 수 있는 좋은 선행 지표다라고 최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고용보고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은 미리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순위에 따라서 별표를 매겨 놨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해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선행 지표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 지표를 봤으면 그 순환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순환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행 지표를 확인했는데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의미죠. 자,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죠.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돈을 흡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죠. 침체가 온다는 것은 기업이 안 좋은 것이고 기업이 힘들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바로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 해서 주가를 판다든지 주식 비중을 줄인다든지 뭐 공매도를 한다든지 숏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기 순환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경기 방어업종을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필품 주식 같은 것들이죠. 프록터 갬블이라든지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 상황이 되더라도 주가 하락에 타격을 덜 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 업종을 살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것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기 민감 업종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들. 즉 가장 먼저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업종들.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이런 내구재들.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것들,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내구재라고 하죠. 이런 건 소비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공매도를 칠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말이죠. 그래서 경기 순환 업종에 맞춰서 투자를 하라라고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공식에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연준이라든지 정부가 하는 대응 이외의
대외 변수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반도체 공장들이 많고 그 반도체 공장이 지진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된다면 그 회사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삼성전자는 이 대만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죠. 또 최근에 발생한 중동 전쟁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대외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든지 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나가면은 이제 뭐 국방주라든지 미사일 제조업체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종류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반독점 혐의로 MS를 고소했을 때 이때 이 거시경제를 민감하게 보는 투자자라면은 1차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수 두 수를 더 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사의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많은 업종과 움직임을 미리 내다보라 라고 말이죠. 어떤 변화를 봤을 때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포지션을 변경시키는 것 그게 이 순환에 맞게 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면은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다른 투자자들보다. 이 책은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공식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책에는 두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세일 때는 강한 업종의 강한 주식을 매입하라.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하락세일 때는 약한 업종의 약한 주식을 공매도하라. 시장이 좋을 때는 강한 주식을 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한 주식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강한 업종이 뭐냐? 라는 거죠. 책에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각각의 국면에서 이 강한 업종이 있고 약한 업종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은 경기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주식시장은 이 경기 순환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는 침체가 됐는데 주식시장은 연준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예상해서 덕분에 시장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미리 시장이 좋아질 때 유리한 주식들, 시장이 좋아질 때 강한 주식들을 미리 매수를 하고 주가가 미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의 강세장이라고 해보죠. 후반의 강세장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이 될 텐데요. 이 지점은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고 고용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할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스마트머니들, 거시경제를 보고 먼저 투자를 하는 거시경제 투자자들은 책에서는 스마트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투자자들은 먼저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이 자신의 자산군을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지 제약, 건강관리 이런 필수 소비재, 방어적인 종목들로 종목을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의 과열 국면은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초반 약세 국면입니다. 경기는 과열이지만 주식시장은 미래 선반영해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세를 보이는 동시에 경기 방어 업종들이 성과가 좋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 다음 상황은 이제 경기가 침체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침체가 된다는 것은 생산이 감소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근로자 시간이 단축하고 공장 가동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면은 너무 침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연준은 올렸던 금리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줄을 당겨서 경기 과열을 막는 건 쉽지만 줄을 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경기는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관성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소비를 덜 할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닥을 점점점 치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초반에는 경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세의 후반 국면으로 가겠죠. 이 국면에서는 이 스마트머니들,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공익사업 업종들 이런 것들에 먼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는 뭐 금융업종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금리가 낮을 때 좋은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 자동차라든지 주택회사들, 건설회사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겠죠. 주가가 아주 바닥이기 때문에 또 이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돈이 먼저 가기도 하죠. 경제가 돌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빨리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먼저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만 가장 먼저 자동차라든지 주택을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이 먼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회복의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운송업종들, 철도라든지 트럭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 수주가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기술업종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또 경기가 과열 국면에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쯤에서 연준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종목들은 이 저자가 말하는 종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책이 2002년에 쓰여졌다는 점이죠. 저자의 말만 보고 이런 업종에 투자를 해서는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죠. 어쨌든 제가 책에서 나오는 각 국면별로 유리한 업종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공식이라는 거, 이런 거는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 문제죠. 이런 거죠. 추세에 맞게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추세에 맞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알면은 남들보다 몇 단계 앞서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말했다시피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연준 의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바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반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상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은 이건 분명히 임금 인플레이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호황기일 때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지만, 반대로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또는 애매할 때, 이럴 때는 연준이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을 묵인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다시피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빨리 투자를 해야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선행 지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볼 텐데 그 선행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선행 지표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지표를 또 원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렵죠. 연준 의장 정도 돼야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트럼프 정도 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했을 때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책이 말하는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저자가 권하는 것은 이런 거죠. 거시경제에 맞게 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라, 수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 안 좋은 주식들을 팔고 좋아질 것 같은 것 또는 지금 좋은 것으로 갈아타는 게 포트폴리오 조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 저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될 때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시경제라는 것, 이런 상황이 자주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을 듣고 따라해도 될까? 라는 의문? 본인이 어느 정도 이 투자 원칙이라든지 이런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이라면은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휘둘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런 초보 투자자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조정을 해라 라는 게 올바른 조언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시경제를 보고 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왜 거시경제를 보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 이 첫 번째는 우선 거시경제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은 이 예측을 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시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한다고 해도 이 거시경제라는 것은 너무 자주 쉽게 바뀔 수가 있고, 그 쉽게 바뀔 때마다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를 예측하지도 않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왜 어렵냐라고 봤을 때, 저자가 얘기를 했었죠. 이미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이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했죠. 그 말인즉 우리는 거시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문제는 심리라는 것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연과학보다 사회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겠죠. 사람들은 같은 요인을 보고도 어쩔 때는 공포에 휩싸였다가 어쩔 때는 탐욕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데요. 피터 린치도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재정 적자가 문제없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낼 때쯤에 그 사람들은 재정 흑자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의 심리는 너무 갈대처럼 자주 바뀐다는 거죠. 휙휙.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예측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은 이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게 피터 린치의 말이죠. 그래서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피터 린치의 말이었습니다. 거시경제를 보고 사람들의 심리를 예측해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주식을 샀다 팔았다면은 수익률이 어떨까요? 좋진 않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저는 거시경제는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모르는 것 말고. 아는 것은 뭘까요? 거시경제의 반대, 미시경제, 즉 이 기업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뭔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다.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시경제는 그저 변수로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변수가 우리가 하는 것의 본질,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정도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될 것은 미시경제라는 거죠. 미시경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런 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뭔가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는 해류를 예측하지 않는다.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을지 예측한다. 이 해류라고 하면 거시경제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디플레이션이 발생할지 이런 것이 될 텐데요. 그런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누가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또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지갑을 닫지 않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뭔가의 말입니다. 버핏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시경제를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 이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모르면 또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시경제의 입문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기가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디플레이션, 재정적자, 무역적자,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런 대외적인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교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한 부분 말고도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업종들 또는 이런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